장애 어린이와 트럭 운전사의 감동 이야기. 해가 지기 전에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 나는 화물을 잔뜩 싣고서 남부의 어떤 도시 근처를 열심히 달리고 있었다. 그때 내가 틀어놓은 낡은 무전기에서 갑자기 한 어린 소년의 목소리가 울려 나왔다. 트럭 운전사 여러분, 제 목소리 들립니까? 교심 바랍니다. 테디베어가 아저씨들과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나는 마이크를 집어들고 말했다. 잘 들린다, 테디베어. 소년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응답해 주셔서 고마워요. 아저씨는 누구신가요? 내가 이름을 말해주자 소년이 말했다. 지금 저는 아저씨들을 귀찮게 하려는 건 절대 아니에요. 엄마는 아저씨들이 바쁘니까 이렇게 무전기로 호출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전 지금 외롭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것이 도움을 주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전부니까요. 전 다리가 불구라서 걸을 수가 없어요. 내가 다시 끼어들어 소년에게 마이크를 놓지 말라고 했다. 그리고 원하는 만큼 오랫동안 얘기를 나눠주겠다고 말했다. 소년이 말했다. 이것은 사실 제 아빠가 사용하던 무전기예요. 하지만 지금은 엄마와 제 것이 되었어요. 아빠가 돌아가셨거든요. 아빠는 한 달 전에 사고를 당하셨어요. 눈이 엄청나게 오는데 트럭을 몰고 집으로 오시다가 변을 당하신 거죠. 이제는 엄마가 돈을 벌기 위해 일을 나가세요. 전 다리가 불구이기 때문에 별로 도움이 되어 드릴 수가 없어요. 엄마는 걱정할 필요 없다고 우리가 잘 헤쳐나갈 거라고 말씀하세요. 하지만 밤늦은 시간에 가끔 엄마가 우시는 소리를 들어요. 소녀는 잠시 말을 끊었다가 다시 이었다. 지금 저에게는 한 가지 소원이 있어요. 아저씨는 저한테 신경 쓰기에는 너무나도 바쁘다는 걸 저도 잘 알아요. 하지만 아빠는 집에 돌아오시면 저를 트럭에 태우고 동네를 한 바퀴 돌곤 하셨거든요. 이제는 아빠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것이 모두 끝나고 말았어요. 테디베어란 별명을 가진 이 어린 장애자 소년이 나와 대화를 하는 동안 어떤 트럭 운전사도 우리의 무선 통화에 끼어들지 않았다. 나는 목이 메어 제대로 말을 할 수가 없었다. 집에 있는 내 어린 아들을 생각하니 더욱 그랬다. 아빠는 올해 안에 엄마와 저를 차에 태워주겠다고 말했어요. 아빠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언젠가는 이 트럭이 내 것이 될 거다, 테디베어 하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전 이제 다시는 이 큰 트럭을 타볼 수 없을 거예요. 그래도 이 낡은 무전기가 트럭 운전사 아저씨들과 저를 연결시켜 줄 거예요. 테디베어는 이제 아저씨들과 작별하고 무전기를 꺼야 해요. 엄마가 돌아오실 시간이 됐거든요. 하지만 아저씨들이 이 근처를 지나갈 때는 저한테 소리쳐 주세요. 그러면 제가 기쁘게 아저씨들에게 돌아올게요. 내가 말했다. 어린 무전기 친구, 너희 집이 어딘지 말해줄 수 있니? 아이는 내게 자신의 집 주소를 말해주었다. 나는 단 1초도 지체하지 않았다. 내가 운반하고 있는 급송 화물도 이 순간에는 중요한 게 아니었다.
나는 좁은 곳에서 곧장 트럭을 돌려 아이가 일러준 잭슨가 229번지로 향했다. 모퉁이를 도는 순간 나는 큰 충격을 받았다. 20대가 넘는 큰 트럭들이 소년의 집 앞 도로를 3블록이나 가득 메우고 있었다. 주위에 수키로 안에 있던 모든 트럭 운전사들이 무전기를 통해 테디베어와 내가 나누는 얘기를 들었던 것이다. 아이는 청취자들을 감동시키는 능력을 갖고 있었다. 한 트럭 운전사가 아이를 트럭에 태우고 동네 한 바퀴 돌아오면 또 다른 운전사가 아이를 다시 트럭에 태우고 출발했다. 나 역시 차례를 기다려 테디베어를 내 트럭에 태울 수 있었다. 그런 다음 나는 아이를 집으로 데리고 돌아와 의자에 앉혔다. 친구들, 만일 내가 다시 행복을 볼 수 없다면 난 당신들에게 말해주고 싶다. 그날 내가 그 어린 친구의 얼굴에서 행복을 보았음을. 우리는 아이의 엄마가 집으로 돌아오기 전에 일을 모두 마쳤다. 운전사들은 서로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났다. 아이는 얼굴 가득 미소를 지으며 내게 악수를 청했다. 그리고는 테디베어가 말했다. 아저씨, 안녕히 가세요. 트럭 운전사 아저씨. 제가 다시 아저씨는 붙잡을게요. 나는 눈물이 글썽거리는 채로 고속도로를 달렸다. 내가 무전기를 트는 순간 또 다른 놀라움이 찾아왔다. 한 목소리가 무전기에서 흘러나왔다. 트럭 운전사 아저씨들, 여기 테디베어의 엄마가 고맙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들 모두를 위해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제 어린 아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었으니까요. 제가 울음을 터뜨리기 전에 이 무전을 마쳐야겠군요. 참 감동의 이야기이고 너무도 부러운 사회입니다. 이런 사회에 사는 사람들은 참 행복한 사람일 겁니다.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한 소년의 소원을 위해 하던 일도 제쳐두고 소년의 소원을 들어주는 사람들. 이렇게 따뜻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참 행복한 사회일 겁니다. 은혜 갚은 강아지. 전남 순천에서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자식 없이 한 마리의 개를 자식 삼아 키우며 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백내장으로 눈이 잘 보이질 않았습니다. 이두 할아버지 할머니는 자식이 없으므로 그 개를 키웠는데 키운 지 3년째 되던 어느 날 할아버지가 노안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집의 형편을 잘 아는 마을 사람들이 돈을 모아 장례식을 치루어 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다음 날 그 집의 개가 갑자기 이웃 다른 집으로 자기 밥그릇을 입에 물고선 들어가는데 그 개가 밥그릇을 마당 한가운데 놓더니 멀찌감치 뒤로 떨어져 엎드려서 가만히 밥그릇만 쳐다보고 있더랍니다. 그 집주인 아주머니는 밥을 퍼주었는데 개가 밥이 담긴 밥그릇을 물고선 자기 집으로 가더랍니다. 아주머니는 자기 집으로 갖고 가서 밥을 먹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혼자 되신 맹인 할머니 생각이 나서 걱정이 되어 따라가서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주머니는 그 할머니의 집안을 계속 바라보고만 있어야 했습니다. 할머니가 마루에 걸터 앉아 있는데 개가 조금 전에 자기가 준 밥이 담긴 밥그릇을 안 먹은 채로 마루에 올려놓고선 눈이 안 보이는 할머니의 소매자락을 물고 손을 밥에 다가가게 해서 밥을 먹으라는 신용을 계속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결국 할머니는 개의 뜻을 알아차리고는 밥그릇에 손을 가져가 그 밥의 절반을 먹고선 나머진 개에게 줬는데 그때서야 개가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지나가던 사람 여럿이 이 광경을 말없이 쳐다보고 있었기 때문에 소문이 마을 전체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그 개를 아는지라 깨끗한 새 그릇을 준비해서 밥과 반찬을 고루 넣어서 주었는데 역시 그 개는 밥통을 물고 자기 집으로 가서 할머니에게 주고 할머니가 남겨주는 밥을 그때서야 자기가 먹었습니다. 이 일이 계속되니까 마을 사람들이 사람보다 나은 개라며 군청에 건의해서 효자상을 줘야 한다고 하니까 군청에선 당황하며 사람이 아니어서 어렵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요즘 개만도 못한 사람이 많이 사는 세상에 사람보다 나은 개가 있다는 게 새삼 마음이 찡하게 다가오네요. 개보다 못한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나눔을 함께하는 오늘이었으면 합니다. 용서할 기회. 최성주. 친구가 말했다. 나 내일 운전 연습하러 가는데 아이 좀 봐줘. 내가 말했다. 알았어. 아침에 갈게. 친구와 난 대학 1학년 때부터 한 방을 쓰며 10년 넘게 자매처럼 지냈다. 나는 대학 졸업 후 급격히 가세가 기울어 생활고에 시달렸고 친구는 결혼 생활을 힘들어했다. 우리는 아픔을 나누며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었다. 2시간 이상 떨어진 거리에 살았는데도 매일같이 만났을 정도로 많이 의지했다. 그날도 친구의 5살 난 딸아이를 돌봐주기 위해 아르바이트까지 빠지고 친구 집으로 향했다. 친구는 도착하면 연탄을 갈아달라고 부탁했다. 나는 집안일을 해놓고 마지막으로 연탄을 갈았다. 뒤쪽 다용도실 창문이 활짝 열려 있었다.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아궁이에서 꺼져가는 연탄을 끄집어내 한쪽으로 치워 놓았다. 그런데 치마 끝자락이 연탄 불씨에 닿았나 보다. 열린 창문으로 들어온 바람에 불씨가 활활 타오르더니 미처 옷 벗을 틈도 없이 몸 전체에 옮겨 붙었다. 다행히 불이 얼굴로 올라오기 직전에 옷을 찢었다. 나는 친구 딸아이를 방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고 새빨갛게 탄 몸으로 불길을 간신히 막았다. 정신이 혼미할 정도로 고통스러웠다. 중환자실에 누워있으면서도 사고당한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때였다. 친구 어머니가
종이 한 장을 들고 와 제대로 몸도 가눌 수 없는 내게 지장을 찍으라고 했다. 종이를 펼친 순간 내가 당한 사고보다 더 믿기지 않는 글이 적혀 있었다. 그것은 친구가 오지 말라고 했는데도 내가 마음대로 찾아가 실수로 사고당했다는 내용을 인정하는 각서였다. 대신 조건으로 병원비를 150만 원까지 책임지겠다는 내용이었다. 입원한 2달 동안 친구는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다. 퇴원한 뒤 그럴 리 없다는 생각에 친구를 찾았지만 전화번호도 바꾸고 이사간 뒤였다. 친구 친정집에 전화하니 150만 원 책임진 것으로 할 일은 다 했으니 다시 전화하거나 찾지 말라며 냉정하게 끊었다. 어깨부터 발목까지 검붉게 솟아오른 화상 흉터를 보며 내 순진함을 증오했다. 나는 친구가 천벌받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그 처절한 증오를 20년 동안 가슴에 안고 살았다. 하지만 그로 인해 가장 고통받는 사람은 나였다. 그 깨달음은 긴 시간을 돌아 우연처럼 찾아왔다. 며칠 전 창밖을 바라보니 화단의 철쭉이 아름답게 피었다. 그때였다. 5살 정도로 보이는 아기가 아장아장 걸어오더니 철쭉 한 송이를 똑 따서 손에 쥐었다. 그리곤 새로 돋은 새싹들을 밟으며 사라졌다. 꺾인 철쭉도 짓밟힌 새싹도 아무 말이 없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경이로움을 자랑하던 철쭉과 새싹은 아이의 작은 기쁨을 위해 말없이 미움 없이 자신을 그대로 바치는 것 같았다. 가슴 속에서 피 흘렸던 미움이 신기하게도 사그러졌다. 저 여린 생명도 자신의 짧은 생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가치를 다하는데 사람을 증오하며 보내기엔 내 삶이 아깝다는 생각이 조용히 물결쳤다. 친구의 배신이 아니었다면 알지 못했을 인생의 의미였다. 그제야 내게 용서할 기회가 찾아왔음을 깨달았다. 미워하는 마음으로 살기엔 내 삶이 너무 짧지 않은가. 나는 이제 친구를 용서할 수 있다. 사랑하며 가치 있게 살아도 부족한 인생. 앞으로는 아깝지 않게 살 것이다. 앞으로는 아깝지 않게 살 것이다. 오늘은 강원도 원주시 최성준님 용서할 기회였습니다.